뉴스 앤 이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첫 번째 국민투표 문제, 두 번째 이 야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신구 권력 간의 갈등 양상,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 주에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회 문제 차례로 분석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전국들을 종합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보시죠. 대선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만에 역사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심도 있게 당선간에 협의를 하고 저 역시도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백성만 생각하신 충무공의 헌신과 위협은 네, 윤석열 당선인의 충무공에 대한 그 어제 발언이 눈길을 끄는데요. 속마음의 표출이냐라고 이렇게 해석이 나왔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무공 얘기가 또 갑자기 나오니까 전 좀 당황스럽던데 네. 이 충무공 얘기는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신에게는 아직 뭐 한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이제 소환된 얘기인데 네. 지금 이제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과거 때보다 좀 심하다고 느껴져요. 과거 정권 교체 때보다. 게다가 지금 아까 쭉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하다 보니 마스크까지도 지금 서로 이제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게다가 윤석열 당선인의 현재 지지율이 과거 대통령들이 당선일 때 지지율보다 좀 낮은 게 사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전방위적으로 게다가 지금 청문회 앞두고 있죠, 지방선거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지금 이 정치 환경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정말 대단히 이 급박하게 냉각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당선인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아마 똑같이 느낄 겁니다. 아마 그런 심정을 표현한 것 같긴 한데 저건 뭐 양쪽이 다 똑같이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충무공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하여튼 지금 정국이 상당히 냉각이 고조돼 있구나 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저 충무공을 인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지금 국민투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검수완박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말은 아끼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 검찰의 수사권이 장기적으로는 거의 이제 없어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이제 본회의 상정된 법률안은 또 최근에 중재한 거 또 다른 게 몇 개 있습니다. 일단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끝까지 사수하겠다. 어쨌든 그리고 이거는 불의가 그리고 부패한 세력이 이 검찰법을 또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하에서 저런 충무공의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우선 뭐 저 자리가 충청 방문 일정 중에 충무공 탄신 기념일 행사에 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충무공을 떠올리는 우리 민족의 가장 또 추앙받는 충무공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충무공의 어록 중에서 한 대목을 꺼낸 건데요. 근데 이제 충무공을 그 추모하고 추앙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의 현실 정치 전국에서 그럼 저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이제 관심거리인데 한 명이 제대로 길목을 지키면 뭐 1000명도 두렵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입법 독주, 입법 강행을 뭐 염두에 두지 않을 리가 없죠. 그리고 당선인 스스로도 그 당선인의 직접적인 워딩으로 지금의 국회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당선인 측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합의안이 깨지면서 완전히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이런 그야말로 군사작전 하듯이 입법 독주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아마 당선인으로서는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수용할 수 없는 저는 상황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과거에 뭐 검찰총장 시절에는 본인이 당사자였기 때문에 강력하게 직접적인 저항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또 당선인 신분에서는 여의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렇게 충무공의 어록을 인용해서 우회적으로 검수완박 시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투표가 지금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국민투표에 대한 여야 양쪽에서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두 분 토론 듣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 아닙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은, 그래 오늘부터 당장 국민투표법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그리고 국무회의도 열 수 있게 하자,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수위가 주장하는 국민투표는 헌법상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헌재의 위헌 판결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사청문 전국을 앞두고 인사폭망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돌리고, 또 지방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시키려는 술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주의의 가치와 대의보다 검찰 특권 지키기, 선거 승리가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헌재 가처분 신청과 국민투표라는 저열한 꼼수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네, 국민투표 대상이냐 헌법 72조에 규정된 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재외국민투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이냐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헌법 네. 72조의 외교, 국방 통일, 외교 통일 국방, 그리고 이제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을 대통령이 인정하면 맡길 수 있다, 이제 붙일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국가 안위라는 얘기는 시큐리티, 안보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검수완박 검찰에 관련된 것이 과연 국가 안위냐, 대단히 논쟁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일견 느끼기에는 그 국가 안위와 큰 관련이 있게 느껴지진 않아요, 사실은 국민투표에. 그리고 국민투표는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 헌법 개정할 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헌정사상 어떤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국민투표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이냐 아니냐가 대단히 논쟁적이고 논란적이긴 한데, 요즘 이제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말이죠,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잖아요, 국회가. 근데 어떤 정책들 보면은 여야의 이해관계에 맞아서 합의한 정책이 꽤 많아요. 하다못해 국회법에서 국무위원과 국무위원과 그리고 국회의원의 겸임이 가능한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개정할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개정이 안 되고 있고, 최근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제 가덕도 시민공원 같은 경우도 과연 그거 꼭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선거도 앞두고 여야가 합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의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너무 국민들의 의사가 저는 많이 배제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 소극적인 절차적 민주주의에 만족한 듯해서 국민투표가 제가 볼 때 지금 약간 생뚱맞긴 해요. 지금 이 검수완박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게. 게다가 지금 저기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국민투표법이 지금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 나서 교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시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걸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민투표를 붙여서 이 검수완박법을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건 대단히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가 너무 거의 형이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가끔은 정말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한다면 한 번쯤 물어보는 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한번 보완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너무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 실현 가능성이. 그리고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 정책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되면은 대통령이 판단하면 되긴 돼요. 대통령이 붙이는 거니까, 주체가. 근데 그 전에 이미 다 공포된 걸 할 수 있을까? 시기적으로 말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고 그렇다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거 자체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뭔가 이슈를 주도하고 그런 생각에서 꺼낸 것은 아닌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착잡하게 듭니다. 이 사안을 보고. 김 교수님. 예.
그 국민투표라는 카드를 이제 꺼내 드는 것은 어제 권성동 의원의 발언에서 저는 그 핵심이 있다고 봐요. 고육지책의 아이디어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계획대로 스케줄을 짜서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으면 내일 당장 이제 검찰청법 통과되고 다음 주에 형사소송법 통과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입법 자체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무기력한 대응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저러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면 그럼 국민투표하는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국민적 여론, 그러니까 검수완박 입법 시도에 대해서 여론상으로는 이걸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론의 반대 의견이 많다는 것을 우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 고려해서 직접 그 국민에게 물어보자. 나는 어떤 정치적인 저는 압박 내지는 여론전의 일환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현실 가능성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장재원 비서실장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국민투표를 직접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이건 또다시 저는 잘못된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까지 민주당이 거세게 밀어붙이는 이 국면에서 반대론이 훨씬 많은데 자신 있으면 그러면 국민투표 받아라. 네. 그리고 자신 있으면 왜 못할 게 뭐였느냐. 국민에게 물어보자. 이런 식의 압박과 여론전의 일환으로 쓸 수 있는 워딩이긴 하지만 이거 실제로 정책을 직접 국민투표에 붙이고 절차상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액션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의의 대상이 되느냐. 그리고 그 국민투표법 개정 자체가 가능하느냐. 그리고 절차상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다음에 국민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절차상 가능하느냐. 네. 그다음에 제가 제일 그 우려스러운 건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론이 높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번 정부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거세게 밀어붙인 검수완박이라는 입법 폭주를 되돌릴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입법적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네. 바로 그런 걸 생각하면 다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고육지책의 어떤 카드로서 여론을 등에 업은 압박 카드로서 꺼내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하지 실제로 집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참 신구 권력이 거의 전방위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다룰 4개의 주제가 사실 다 이제 그 큰 범주로 보면 그런데 오늘은 실외에서의 마스크 해제 이건 시점을 놓고 이제 양측이 의견이 달랐던 것인데 오늘 결국 해제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 부분 김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신구 권력 갈등에 이제 이런 것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도 사실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모양새의 정권 교체는 진짜 국민들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짜증도 많이 나시는 것 같고 저는 정권을 넘겨주는 측이 좀 더 유연하고 대범하게 해야 되고 정권을 또 넘겨받는 사람들도 포용적이고 유연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실외 마스크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인수위 차원에서는 안철수 코로나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사실은 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그다음에 코로나 해제, 코로나 방역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새 정부가 이제 다음 주 넘어서면은 이제 새로 정부가 출범하는데 그 새 정부의 인수위의 인수위원장이자 코로나 특위위원장이 제안한 그 어떤 로드맵 자체를 지금의 정부가 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벗어나 한 달 후에 벗어나 크게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또 신구 권력의 막판 기싸움이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 또 이면에 그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스크를 벗었다고 하는 정치적 자화자찬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 욕심이 혹시라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임기 3년은 거의 코로나로 3년을 다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 뭐 K방역이라 잘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와가지고 제가 볼 때 정말 잘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가 됐는데 어찌됐든 자기 임기 끝날 때 마스크를 벗게 했다라는 이런 확실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급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마스크 지금 이제 벗는 거는 야외니까 벗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실내에서 벗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야외는 하기야면 야외도 마스크를 벗고 뭐 2m인가요? 1m인가 거리를 두지 않고 얘기하면 그것도 2m 마찬가지네요.랍니다. 2m인가요? 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야외에서는 뭐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마주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고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지금 거의 해제 상태잖아요. 그리고 뭐 확진이 돼도 격리도 의무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실외에서 꼭 마스크 써야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잘 수미상관되지 않아요. 사실은 좀 맞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문제도 그래요. 이 문제도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 정부가 어쨌든 임기 중에 이 K 방역을 잘 마무리하고 네네. 이제 그 이른바 코로나 종식을 사실상 선언하게 되는 네네. 그런 상징적인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 부분도 너무 인수위에서도 뭐 이걸 그렇게 또 과도하게 반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그거는 또 이쪽에서 봐도 아까 말씀처럼 인수위의 로드맵을 따르는 것도 괜찮은데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거의 모든 게 지금 뭐 영업도 뭐 지금 제한 시간도 없잖아요. 인원수 제한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야외에서 마스크 쓴다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전 마스크를 야외에서 벗는 건 전 그 조치는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정부가 마치 이 코로나를 완전히 K방역이란 처음에 잘했죠, 우리나라가. 근데 그것만 가지고 완전히 잘했다라고 하면서 이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과 같이 연관시킨다.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것도 생뚱맞다. 마스크 해제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야외에서 너무 과도하게 K방역을 앞세우는 거는 국민들 일반 요소로 볼 땐 또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중에 격리 의무가 지금 해제됐다. 그거는 그거 아니고요. 아니군요. 다음 달에 이제 그 최종 결정한다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혹시 격리 안 하실까봐. 네, 아이고 마침 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격리 안 하실까 저기 걱정돼서 전문가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나왔던 그러면 그 마스크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그 양측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서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됩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 방역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측의 입장에 어느 정도씩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쪽에 뭐 그렇죠. 옳은 측면이 있고 이쪽에 옳은 측면이 있는데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을 안심시켜줘야 되는 것인데 서로 옳은 면들이 있다면은 좀 만나서 좀 협의를 하거나 좀 절충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안심할 텐데 왜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면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대기실에서 우리 김 교수님하고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 지금 뭐 우리 앵커 말씀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신구 권력 간의 권력이라는 게 쟁투하는 것이고 또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동력이 돼서 정치가 움직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좀 지나쳐요. 하다 보니 마스크 가지고도 이렇게 양쪽 말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건데 인수위 얘기도 일리가 있고 정부의 이제 마스크 해제도 일리가 있는데 이런 거조차도 이제 하나의 정치적 쟁점으로 쟁점화되잖아요. 이게 정치 방향이냐 과학 방향이냐 이걸 또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 피곤합니다. 양쪽의 아주 강성 지지자분들께서야 뭐 워낙 뭐 어느 이제 이슈가 나와도 각자 진영의 논리를 이제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여전히 30 내지 40%의 중도층 유권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런 것도 싸우나. 인사청문회도 그렇죠. 아까 전방위적으로 부딪힌다고 그랬는데 선거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만나서 이런 건 어느 정도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좀 이상하지만 조선시대에 보면 뭐 동인서인 아니고 남인 북인 아니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도 보면 어떤 뭐 대동법 이런 거 가지고 싸울 때도 있었어요. 정말 국민들 그 당시 백성이니까 백성들이 아니에 관련된 거 가지고 싸울 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양반 진영에 그리고 또 이 사대부 진영의 세력을 가지고 싸우고 말했거든요. 거의 그것의 현장 아닌가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참 걱정이 많아요, 정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그 새로 이제 물러서는 권력과 새로 출범하는 권력 사이에 이런 식의 그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는 제가 최근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정치 관련 평론하는 그 종편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짜증이 나는 겁니다. 누구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도 싸우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 들고 특히 이제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 달 후에 벗느냐 한 달 이전에 벗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뭐 과학적인 나름대로 근거는 다 가지고 있겠죠. 인수위의 코로나 특위도 나름대로 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나름대로 자료와 근거가 있을 것이고 또 국무총리도 당연히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나서 협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컨대 15일에 한다든지 해서 절충을 하거나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구조라도 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오늘 아까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지 보면 인수위 측과 어떤 측의 협의도 없었다. 그리고 연락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오늘 김부겸 총리가 이런 방침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근거와 또 명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히는 국민들의 짜증나게 하는 이런 정치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주고자 한다면 미리 만나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냐라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 그리고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타협과 존중의 정치가 좀 네.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 싸우면 시청률이 떨어진다고 하시니까 오늘 저희는 좀 존중하고 좀 서로 이해하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해보겠습니다. 거의 안 싸우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을 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크게 기사로 보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면, 특별 사면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거듭 반대한다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그 문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그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이 사면에 대해서는 참 뭐 고민하는 그 흔적이 묻어나는데요. 사면 이제 8일 만약에 석가탄신일에 한다면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한 열흘도 안 남았죠. 열흘도 안 남았죠. 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김 교수님? 사면 이야기는 일단 뭐 그 종교계 또 재계 쪽에서 뭐 다들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게 고유하게 부여되어 있는 게 행정부 수장이지만 사법부에 관련된 특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국민 통합 그리고 정치 화합이라고 하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임기 말에 그동안 문재인 정권 임기 5년 동안 진행되었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굴곡 또는 정치적인 어떤 왜곡 또는 정치적인 어떤 그 불만 이런 것들을 이거에 해소해 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정치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사면을 행사하는 것은 저는 고려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그 죄질의 건건을 들여다보면 뭐 용납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정치 과정 중에 또 정치적인 현대 어떤 정치사의 과정 중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사면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문 대통령 퇴임 이전에 마무리를 짓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단 하나 제 의견은 정겸순 교수는 그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범과 경제사범하고 정겸순 교수가 과연 같은 급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저는 자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의 사적 이익과 자녀들에 대한 뒤틀어진 욕망 때문에 진행된 것이고 지금도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전직 대통령,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물론 김경수 지사도 사실은 뭐 안 좋은 죄질입니다만 어쨌든 선거 과정 중에 일어난 범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치범 범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정경심 교수는 좀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창일 교수님. 이 사면 문제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이 높지 않다가 그때 사면할 때쯤에 대체로 여론이 사면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조금 다르게 여론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 논리 중에 하나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이 진행되고 대통령으로부터 파면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니냐. 재판 과정 자체를. 이런 이제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하면 안 된다 그랬었는데
반성만 맨날 따지고 나면 영원히 사면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계속 뭐 그야말로 그 오랜 기간 또 20년 동안을 수감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 논리는 마찬가지긴 해요. 똑같아요. 지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반성하지 않고 그렇긴 한데 이것도 결국은 반성하냐 안 하냐 따지는 게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 퇴임 앞두고 그 뇌물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은 사면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대통령 고위 권한이잖아요. 이 특사가 특별 사면이 그 너무 남발돼도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보수와 진보 간에 우리 사회에 너무나 이 대립이 심하니까 상징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으니까 이제는 뭐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대신 이제 김경수 지사나 아까 말씀하신 전 지사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뭐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그 한편도 여론이 너무 사면권이 남발되는 거 아니냐, 임기 이제 퇴임 앞두고 그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아마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 논리로 사면하는 쪽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반대쪽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김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지금 거론되는 주요 대상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김경수 전 지사, 그다음에 정경심 전 교수, 그다음에 뭐 한 명 더 한다면 이석기 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다 같이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정경심 교수의 전 교수의 경우는 이게 뭐 대통합이라든지 뭐 협치 이런 것과 연결시키기에 좀 무리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원래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면하면 안 되죠. 반성도 하지 않는데 워낙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사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저 상황이 다르다고 봐요. 재판 판결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건 좀 많이 달랐잖아요. 공정상식 그리고 뭐 이제 입시 자녀 입시 문제 뭐 이런 위조 문제 이랬기 때문에 이건 조금 같은 레벨에서 논박되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같습니다. 네. 오늘 문 대통령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중에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그런데 이제 신구 권력이 뭐 이렇게 갈등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이건 최 교수님.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금 최근에도 뭐 기자회견 한 것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점들이 이제 퇴임을 그야말로 얼마 안 앞뒀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그 문 대통령이 막 작심 발언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뭐 신구 권력 갈등 얘기도 하고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도 사실 뭐 맞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고 말이죠. 또 그럼에도 또 최근에 그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서는 또 거기에 되게 합의를 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당선인도 그렇고 문 대통령도 그렇고 두 분이 다 조금 하고 싶은 말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갈등이 워낙 심해지니까 아까도 앵커께서 말씀처럼 이게 정치라는 게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어떤 해소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잘 그런 거에서 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언론에 그런 갈등들이 보도되고 또 증폭되고 여러 방송을 통해서 자꾸만 갈등이 또 재생산되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양쪽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더 이게 갈등이 갈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재생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글쎄요, 그건 뭐 농담입니다. 뭐 그런데 좀 판단하기 나름인데 전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 양쪽이 물러나는 권력이나 새로 이제 들어오는 권력이나 조금 발언들을 자제하고 그 옆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야 정치가 이 좀 품격이 높아지고 그분들에게도 좋아요. 그게 결국은. 결국은 당장은 막 세력을 가진 쪽이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돌아오잖아요. 우리 정치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법안도 바뀌면 지금은 당장 나한테 좋은 것 같은데 그 법안이 바뀌어서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국민투표법 같은 게 개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게 역지사지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내로남불 가지고 상대방 공격할 게 아니라 이게 역지사지 이게 내가 상대를 공격하자면 이게 나한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공격의 수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그런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재생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건 이제 조크로 말씀드린 거고 저희는 그냥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서로 좀 타협하고 좀 대화하시라 그런 이제 취지의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집무실 이전 문제는 이제 신구 권력 간에 이제 처음 갈등했던 중요 사안이었고요. 이미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그 누가 옳으니 그르니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소모적인 정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집무실 이전하는 과정에서 과연 소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광화문은 괜찮은데 용산은 안 된다. 그리고 국방부를 빼는 게 과연 안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건 결국 역사가 평가하게 돼 있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사안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다양한 정치적 세력들이나 또 정치 평론하는 분들이나 국민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당선인이 자기가 일할 곳과 자기가 살 곳을 이렇게 정하겠다고 했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신구 권력 갈등 끝에 결국은 만나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예비비도 다 산정을 해주고 지금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물러나시는 마당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다 일일이 본인의 감정들을 돌직구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강직한 분이고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인데 왜 그 퇴임을 며칠 앞둔 사이에서는 그 손석희 앵커와의 대담도 그랬고, 그 퇴임 마지막 그 기자회견도 그랬고, 이번에 청원 답변도 그러시고, 왜 정치적인 그 굉장히 화약고 같은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을 쓰시는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컨대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이미 결정난 사안이니까 당선인이 집무실 옮겨서 잘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5년의 성공을 기원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보의 공백이나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가 국민들로부터 제기된다면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소통이 없었다. 광화문은 괜찮은데 왜 용산이냐. 왜 외교부 장관 비우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품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뭐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문회가 잇따라 중요한 청문회들. 월요일이 한덕수, 월요일, 화요일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다음에 뭐 박진, 원희룡 등등 후보자. 화요일이 이제 정호영 후보자 있고요. 수요일에 한동훈 후보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과연 청문회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이후에 또 인준 투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정말 관심입니다. 글쎄, 전 처음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뭐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당에서 말이죠. 네. 그래도 이제 총리 인준이 무난히 되지 않을까. 네. 다른 직책도 아니고 국무총리 자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자리를 가지고 또 이제 부결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뭐 설령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많은 흠결이 제기됐어도 발목 잡기란 비판 때문에 무사히 통과가 될 것 같았는데 요즘은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민주당이 한덕수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낙마시킬 수도 있겠다. 이거 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워낙 지금 모든 면에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작은 사안, 큰 이슈 할 거 없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계속 말씀입니다만 지방선거라는 큰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선거라는 게 지금. 네, 네.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뭐니 해도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호영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하고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 이분들은 전 본인들이 좀 거치 결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의힘이나 이 인수위 측에서도 할 말이 좀 생길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 많은 흠결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게 다 괜찮다고 넘어가면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닐 것 같다고. 또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건 좀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것 같고, 물론 거기도 좀 많은 이제 도덕성과 관련된 게 많이 나오는데, 이미 이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이제 이 초기 정권의 법무장관이라는 거, 초기 법무장관 후보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당선인과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이 더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이분들은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되더라도. 그래서 뭐 근데 그렇더라도 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임명 강행한 걸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초기부터 다 임명을 해버리면은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청문회 정국이야말로 갈등의 절정일 것 같아요. 네. 갈등 재생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갈등이 최고조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저희는 절대 재생산하지 않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 정호영 후보자, 김인철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지명한 내각의 그 국무위원 후보자들 뭐 이러저러하게 언론들이 취재하고 또 기사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의혹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뭐 다 뭐 논란이 돼가지고 뭐 낙마하고 이러지는 않죠.
인사청문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면서 해명할 거 해명하고 전문성과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데, 그러나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집중적인 의혹, 그다음에 해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진짜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인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강대강의 대치 국면에서 혹시라도 이것이 정쟁이 확대되면서 이 총리 후보자 인준이 그야말로 전국의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보면 참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사실은 이 정부는 여야가 이제 그야말로 정면 승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걸 민주당이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덕수 후보자의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 제가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좀 정치적 고려를 해달라는 거고, 질문하신 그 김인철 후보자하고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왜 윤희숙 전 의원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동의하는데, 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라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법치라고 하는, 그리고 부모님들의 뭐 아빠 찬스 뭐 이런 것에 대한 분노를 빌미로 해서 국민의힘에 사실 적공개최 선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김인철 후보자나 이 정호영 후보자가 제기되는 의혹은 무슨 범죄 혐의의 유무, 불법 적법의 유무가 아니라 국민 법감정, 국민 눈높이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 정서법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하는 공정과 상식에 위배될 수 있는 의혹이 다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 측에서 좀 결자 해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그 인준 표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니까 172석 민주당이 마음만 먹고 당론 뭐 그렇죠. 거기에 뭐 반대표가 반란표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부결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부결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결되면은 이제 전국은 이제 말씀처럼 뭐 이제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이제 회오리로 들어갈 거예요. 게다가 지방선거 바로 이제 코앞이고, 게다가 아무튼간에 지금 그때는 야당입니다만 야당의 전형적인 여소야대예요. 그것도 큰 여소야대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법안 같은 거 정책 이런 게 모든 게 올스톱될 수가 있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전국이 완전히 이제 파행으로 간다면 이건 참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서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긴 좀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뭐 거래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바게닝하는 건 아닌데, 또 정치에 그런 게 전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후보자들 중에서 정말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인데, 정말 이 국민들에게 계속 이슈가 증폭되고 납득되지 않는 부분, 이 위법과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청문이라는 거는 이 검찰이 기소하는 거나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여론에 부응해서 낙마하고, 그리고 총리 후보자는 통과되고 이러면서 뭔가 조금씩, 그게 정치행위 아니겠어요? 완벽하게 다 뭐 또 옳은 거 그런 거 다 딸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그렇게 가야지. 만약에 총리가 또 낙마하고 또 지난 과거처럼 총리 없이 서리로 가고 또 김부겸 총리가 제청하고, 그럼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야말로 그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일을 좀 안 벌였으면 좋겠다. 그러나 일단 그것도 잘 해명을 해야 되겠죠, 청문회에서. 네. 김 교수님. 저도 만약에 한덕수 총리 후보가 낙마하게 되면 그건 진짜 그 여야가 이제는 뭐 출범 초기부터 사실은 극한 대결을 벌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장 정부 구성을 못 합니다.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개최했을 때 결국은 총리 후보자를 동의해주지 않는 바람에 6개월 동안 사실은 이게 안 됐었어요. 서리를 했죠. 김종필 그렇습니다. 총리 그러니까 서리. 이게 사실은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거의 공백 상태가 돼버리고 네. 김부겸 총리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 그다음에 또 그러면 총리 제청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 모여서 또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투표 뭐 하겠다 그러는데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내각 구성원들 중에서 국회의원 신분들은 미리 사퇴를 해버린다고 하면 국무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 출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말 초당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믿업지 않더라도 좀 축하해주고 격려하고 기대한다는 의미에서의 좀 대범한 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당에서는 청문회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을 거고 또 벼르고 있겠죠. 그래서 월, 화, 수 이어질 청문회에서
또 어떤 뭐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예. 그 상황들이 또 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YTN이 이 청문회 상황 그리고 그 미칠 영향들 계속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창열 교수님, 김근식 교수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시기상조라며 유감을 나타낸 것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했고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달 21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용산 집무실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이 대북 공조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청사 대통령 집무실을 정상회담 장소로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사법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화합을 위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해 퇴임 전 사면 결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투표와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등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개정안에서 빠진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6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의 범행에 동생이 공모한 정황을 발견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614억 원을 횡령해 파생 상품 등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용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복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보도했습니다. 평탄화된 지역 동쪽 끝에 지원용 건물 한 곳이 완공됐고 갱도 부근에 소규모 건물과 작업장 등 새 구조물 8곳이 세워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마스크 쓸게요. 마스크 쓰라는 소리를 안 해. 자취를 감춰버린 모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맨날 오면은 이제 앞에서 잘리는 거예요. 이 학국은 있고 저 학국은 없고. 네, 한 번도 못 써봤어요. 한 번도 못 써봤어요.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익명의 독지가가 마스크 1000장을 들고 왔습니다. 영화관에서 팝콘 먹는다는 것. 시식 행사가 부활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스크 쓰고라도 밖에서 이렇게 노는 게요. 마스크 낀 게 힘드니까.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이 마스크를 벗을 날이 네, 마스크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가 5월 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그동안 실외에서 2m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50명 이상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 또 스포츠 경기 관람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 서울 통일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의 실적으로 실외 마스크 해제를 발표하는 건 성급한 판단이라며 오히려 현 정부로 공을 돌리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한 조치이고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6주 동안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근거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것이 야외에서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풀이 선언은 아니라고 말하고
법적인 착용 의무가 없어진 것뿐이라며 고 위원군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5만 568명으로 전날보다 6천여 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6명 줄어 현재 526명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36명으로 누적 2만 2,724명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복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6일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남쪽 3번 갱도를 촬영한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을 바탕으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2018년 5월에 폭파했던 3번 갱도 입구는 여전히 막혀 있지만 새로 복구하고 있는 입구의 바깥 지역에 중장비를 반입하기 위해서 평탄화된 흔적이 발견됐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경사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또 평탄화된 지역 동쪽 끝에 지원용 건물 한 곳이 완공됐습니다. 갱도 부근에는 소규모 건물과 작업장을 비롯해서 새로운 구조물 8곳이 세워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러시아에 이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가 이번 전쟁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왔다면서 마리우폴에서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안전통로 개설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42조 원의 예산안을 미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러시아가 갑자기 가스 공급을 중단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쿠웨이트 등과도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싸움의 비용은 싸지 않지만 공격에 굴복하는 대가는 더 비쌀 것이라면서 의회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에는 무기 등 군사적 지원 200억 달러, 또 직접적인 경제 지원 85억 달러, 인도주의 식량 지원을 위한 30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600억) 원대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 돈을 빼돌린 직원의 동생도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횡령금을 파생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과 금융당국이 돈의 사용처와 회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614억 원을 횡령한 직원의 동생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 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40대 A씨에 이어서 동생 B씨도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제 B씨는 경찰 조사 대상으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불려와 대기 중이었는데요. 경찰이 형인 A씨를 상대로 횡령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생의 범행 정황도 포착해서 경찰서에 있던 B씨를 곧바로 체포한 겁니다. B씨는 우리은행 직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공범으로 파악된 B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오전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직원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A씨는 우리은행 기업 매각 관련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지난 2018년까지 6년 동안 3번에 걸쳐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건데요. 은행 측이 뒤늦게 횡령 정황을 파악해 고소장을 제출하자 A씨는 그젯밤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대체로 횡령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횡령금을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요. 경찰은 회사 돈을 빼돌린 수법과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데요. 서울경찰청도 피해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해 남대문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해당 사건을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범죄수익 추적팀 5명이 투입돼 횡령액의 행방과 몰수 가능한 금액 규모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횡령한 금액이 자그마치 600억 원이 넘는데 은행에서는 그 10년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 A씨가 횡령한 금액은 대우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옛 대우전자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인
엔테카프에서 지난 2010년에 받은 계약금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파기되고 매각을 주관한 우리은행 측이 지금까지 해당 금액을 별도 계좌에 넣어 관리해뒀었는데요. 그간 미국의 대일한 제재로 국제 송금을 할 수 없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계좌를 관리하던 유일한 우리은행 직원인 A씨가 여기에 든 돈을 별도 계좌에 송금해 챙긴 겁니다. 지난 2012년부터 18년까지 3차례나 횡령이 있었지만 우리은행은 그간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송금 허가가 떨어지고 배상금 기한인 5월을 앞두고 계좌를 열어봤다가 은행 측이 뒤늦게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건데요. 은행 측은 내부 계좌가 아니라 기업 매각을 추진하는 공동채권단 쪽 계좌라서 거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란 점을 A씨가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송금 기한도 다가온 만큼 우리은행 측은 이란 쪽 기업에 송금을 먼저 한 뒤 추후 A씨에게 부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직원 개인이 600억 원을 털어갔다는 소식에 금융감독원도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부터 현장 수시 검사에 착수해서 본사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말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벌인 적이 있지만 이러한 횡령 사실을 포착하지 못했는데요. 금감원은 당시 은행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과 자본 건전성 등을 보는 검사라서 모든 거래를 볼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에 직원 한 명이 횡령한 금액은 614억 원으로 지난해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유용사고 16건의 범행 금액을 합친 67억 원의 9배나 넘습니다. 이 정도 거액이 빠져나간 것을 파악 못한 만큼 우리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감시체계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강원도에서 외국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년간 음식점에 납품한 40대 업자가 검거됐습니다. 음식점조차 외국산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사실 양념이 돼 있는 돼지갈비의 경우 국내산 여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런 눈속임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수입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인 업자가 검거됐다고요. 현장을 단속한 영상이 있죠. 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공한 영상입니다. 이 강원도 춘천에 있는 축산업체 창고인데요. 검은색 비닐을 붙여놔서 이 밖에서는 들여다볼 수 없게 위장을 했습니다. 업체 대표 40대 A씨는 이 안에서 혼자 돼지갈비 포를 뜨고 가공을 했다고 합니다. 창고에는 돼지갈비 상자가 잔뜩 쌓여 있었는데요. 대부분 칠레산입니다. 그런데 이 포장을 마친 뒤에는 돼지갈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습니다. 거래 명세서에 적은 축산물 이력 번호도 가짜, 즉 위조였습니다. 단속 당시 화면 보시죠. 맞는 게 없어. 그럼 뭘 적어주신 거예요? 그냥 막 적어주신 건 좀 그렇죠. 그냥 적어줘야 되니까 이거. 네, 그래서 이걸 어디에 납품했습니까? 네, 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돼지갈비 강원 지역 유명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확인된 곳만 4곳인데요. 2년간 납품된 양이 최소 26톤, 액수로는 3억 원어치입니다. 음식점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당국이 이 사건을 처음 알고 단속한 게 고기 맛이 영 이상하다, 이런 제보가 있었다는데요. 돼지고기 원산지는 아시다시피 눈으로 구별하기가 참 어렵죠. 양념까지 된 갈비는 더 어렵습니다. 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A씨를 형사 입건했는데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지만 이처럼 의도적인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네, 그런데 이번 단속에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라는 게 사용이 됐다고 하던데 이게 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판별 키트, 의심되는 돼지고기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알 수 있는 검정 키트입니다. 이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와 똑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2줄이 뜨면 국내산 돼지고 1줄이면 수입산입니다. 작년에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기를 조금 떼서 이 희석액에 넣고 약 5분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도 이걸 처음 볼 때 개발 배경이 참 궁금했는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국내산 돼지의 경우 모두 돼지열병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제주
제주 지역만 접종 희망 농가에 한해서 접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산 돼지의 경우 돼지열병 항체 생성률이 97%입니다. 반면 외국산은 수입 위생 조건에 따라서 백신을 맞지 않은 것만 수입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외국산은 돼지열병 항체가 없죠. 이 키트는 돼지열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유무 차이가 있는 점에 착안해서 만든 건데요.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돼지고기를 쉽게 판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앞으로 단속이 많이 좀 편해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이 돼지고기 원산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시료를 일단 실험실로 가져가야 했고요. 이 화학 분석 방법을 써서 건당 분석 기간이 평균 나흘 정도 걸리고 시료만 2kg 이상이 필요했는데 이 분석 기간 업체가 수입산 재고를 처분하거나 폐기해서 증거를 없애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콩알 만한 고기 조각과 5분 정도 시간만 있으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현장 단속이 편해졌고 이 반발이나 이의 제기도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돼지 소비량이 100만 톤이 넘는데 그 가운데 40%가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사건이 그간 참 많았죠.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키트 개발로 비용 절감은 물론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충남의 산골 마을 주민들이 퇴비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퇴비라고는 하지만은 보령시는 폐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오면은 비가 많이 와서 여기서 흘러나온 물이 식수인 지하수로 흘러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보령의 한 마을 산골짜기. 흙더미 사이로 소나무들이 쓰러져 있고 곳곳에서 포대자루들이 눈에 띕니다. 주변을 삽으로 파보자 검은색 흙이 나옵니다. 흙을 파낸 곳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고 주변에는 벌레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가수원 주인이 퇴비라며 모아놨던 것을 최근 옮겨 묻은 뒤 흙으로 덮었고 그 과정에서 악취가 심해졌다고 주장합니다. 냄새로 인해서 밤에 문을 열을 수도 없고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 문 열어놓고 산 적이 없어요. 악취 유발 물질이 있던 자리에서는 생선 썩은 내가 코를 찌릅니다. 보령시는 민원이 이어지자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땅에 묻힌 물질을 폐기물로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퇴비 냄새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폐기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에게 물어봤을 때 반입 경로가 지금 불명확하다라는 것 자체가 게다가 해당 농장주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산을 파헤친 것으로도 확인돼 보령시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비가 오면 땅에 묻은 물질에서 침출수가 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수질이 이제 물이 떠서 스며들잖아요. 폐기물 갖다 묻어놨으니까 그거는 스며들면 이제 지하수 판들어서 이 물 들어온 물을 먹을까봐 그게 제일 염려스럽다고요. 농장주는 문제가 없는 퇴비지만 보관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한 것이고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는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며 농장주를 폐기물관리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정화조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입니다. 서울 신당동 아파트 단지 상가 지하 3층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다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청소를 하던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었고 상가 건물 안에 있던 10대 1명도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꿈을 실은 차 카멜레온이라는 차가 농촌 지역의 학교를 누비고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인지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교생 12명인 경남 함안의 칠서초등학교 일용분교입니다. 학생들이 도마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포와 연마기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선생님 도움을 받아 손잡이를 만들 구멍도 뚫어봅니다. 또 레이저 각인기로 이름을 새기고 좋은 글귀도 표면에 넣습니다. 아이들이 작업하는 공간은 공예 체험 차량입니다. 학교에서 못하던 그런 특별한 수업을 해가지고 너무 좋았고 친구들이 모두가 행복했던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공예 체험 차량의 공식 명칭은 꿈을 실은 카 카멜레온. 경남교육청이 농촌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5억 원을 들여 13톤짜리 차량에 이동식 공예 체험장을 만든 겁니다. 다양한 공예 도구뿐만 아니라 3D 프린터도 갖추고 있어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 학교가 분교이다 보니까 다양한 체험 활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몇 시간 머물며 체험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상 마을에 배치해 학부모 등 주민들에게도 개방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네 어른들이 아이들 교육에 참여하는 장도 제공합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 얘기 나누는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경남교육청은 1년 동안 이동식 공예체험장 카멜레온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서울시가 시내 작은 하천들을 커피 마시고 또 소풍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이 우선적인 대상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홍제천에 있는 인공폭포입니다. 올여름이면 이곳에서 물소리 들으면서 커피 마실 수 있는 노천 카페가 생겨납니다. 조선시대 성곽인 탕춘대성이 보존된 홍제천 상류에는 야간 조명이 설치됩니다. 밤에 천변을 거닐면서 고즈넉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작은 하천 주변을 휴식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물을 잘 활용해서 서울의 경제를 살리고 문화예술적인 감수성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고 일상 속에서 고품격의 어떤 그 삶의 질을 즐기는 재래시장 인근에 있는 도림천에선 음식 먹으며 산책할 수 있고 버스킹 공연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정릉천에 있는 주차장 공간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홍수 대응 공간으로만 인식됐던 소하천 주변을 시민들 여가 공간으로 돌려주고 지역 경제까지 살리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약 100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홍제천, 정릉천, 도림천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다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우선 지금 관련 법으로는 하천구역 내에 일반 건축물을 세울 수 없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생태계 파괴 우려도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런 사업이 커질 경우 하천 옆에 있는 철새보호구역이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까지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난립을 하게 됩니다. 갖가지 요구들을 들어주다 보면 생물 서식지로서의 기능은 굉장히 파괴가 되고 훼손되기 쉽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을 확대하면서 생태계 파괴나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관련 지침을 만들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내일 모레가 5월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여름의 시작이라는 입한데 눈이 많이 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여기가 설악산의 모습입니다. 4월 끝자락에 설악산에 이렇게 큰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린 눈의 양, 향로봉이 10.5cm, 설악산이 9.5cm였습니다. 설악산 중청 대피소와 발왕산 등 산간 고지대를 중심으로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봄꽃과 눈꽃이 어우러진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지에 오늘 오전까지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지금은 해제됐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미 증시 반등에 힘입어 코스피도 2,68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면서 화장품 등 마스크 해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줄곧 붉은색 화살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900선을 탈환했습니다. 미국 증시 함께 보시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투자자들이 안도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주가가 17% 이상 급등하면서 전체 지수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60원대로 내려오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달러화 강세는 여전하지만 정부의 구두 개입 강도가 높아지면서 환율 상승세에 제동을 건 모습입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9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으로 배럴당 100달러대가 유지됐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소식이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서울은 일찌감치 비가 그치고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5.9도로 아침에 비해 5도 정도 오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간간히 바람도 불면서 종일 서늘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비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7도, 대구 15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즐겁고 좋을 때가 뭐요 하고 난 뒤에 도대체 이게 뭐 언제 끝날지 뭐 그 부분도 알 수도 없는 거고 뭐 너무 힘든 거죠. 그게. 참 사람도 친절하고 좋았는데 이거 느닷없이 없어지대. 없어져서 아쉬워. 우리 집에 손님 오면 꼭 나는 이 묵은탕을 데리고 왔었어. 물도 좋았고 분위기도 좋았고 정이 있던 곳이야. 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게 돼요. 언제는 없어지는구나 싶은 아쉬움 때문에. 방역당국은 고령인 확진자들이 매일 목욕탕을 방문하면서 목욕탕에 함께 있었던 60대, 70대 등 여성 3명이 목욕업계가 이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하향 사업이었습니다. 어려운 제가 그동안에도 이 코로나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부터 서울은 보면은 거의 한 20% 줄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7년 전서부터 여기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주 고객층이 다 동네 사시는 그런 그 단골들이 많으세요. 자주 오시는 단골들 계시는데 그분들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함부로 문을 또 닫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모아놨던 뭐 적금 깨고 뭐 보험 뭐 대출 받고 그 뭐 애들 가지고 있는 뭐 적금까지 다 끌고 뭐 일가 친척들 있는 돈 다 끌어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든 거고. 그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버티다가 그만두시는 건데 이제 다음에 혹시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뭐 그런 마음도 들면서 진짜 마음이 아프죠. 그동안 코로나19로 강화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시험 기간 끝나고 나서 스트레스 풀고 싶어서 친한 친구들이랑 왔어요. 거리두기도 이제 풀렸잖아요. 진짜 한 3년 만에 와요. 진짜. 그냥 찜질방 냄새가 오랜만에 맡아서 좋았어요. 찜질방만의 냄새가 있나요? 네. 수영장 냄새랑 한약방 냄새 섞인 것 조심하기 위해서 못 오신 건데 이거 안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올해까지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 정도 마무리되고 나니까 목욕탕 하시는 분이나 사우나 하시는 분 그 사장님한테 감사하다고 그 손해를 많이 봐가면서도 단골 손님 내지는 손님들 때문에 문을 못 닫고 있다가 이제 버텨내셨으니까 정말 바라건대 앞으로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코로나 터지지 말고. 힘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앤이슈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